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사안을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요. 잘사니즘,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진화한 겁니까? 예, 뭐 본질적으로는 일관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다. 예. 거기에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네. 그거를 풀어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를 실용주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대화를 하거나 지켜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세대상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86세대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동세대.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접근법이 기본적으로 원래가 약간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인 방식보다는 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이제 이거를 어떤 전국의 변화 속에서의 무슨 실용주의를 제기한 거 이런 걸로 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되기 전에 있을 때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파병 또는 개입의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그 불씨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가 막 제기될 때 왜 전쟁 위험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에 대해서 그 당에서 우리가 이제 막 토론을 하는데 통상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접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조문에 저희가 그런 접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대표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독특하다. 그렇죠. 예. 그 통상 그렇게 접근 안 하잖아요. 보통 대립항은 전쟁과 대립항을 평화죠. 전쟁과 평화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전쟁이냐 민생이냐로 딱 이렇게 대립항을 잡더라고요. 저게 몸에 배어 있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구나. 그게 흥미롭잖아요. 최고위원님 말씀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민생 우선주의는 몸에 배어 있다시피 그게 했다.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그간의 이제 같은 상당한 시기에 정치권에서 86세대가 그러니까 과거 학생운동 출신의 그런 주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재명 대표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왔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턴한 거 아니냐? 요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야, 이거 참 절묘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실제로 전쟁 우려 이런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립항으로 전쟁이냐 평화냐를 그냥 이렇게 탁 관성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통상 그런데 그걸 전쟁이냐 민생이라 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사실은. 예. 전쟁이냐 평화냐에서의 평화의 본질이 사실은 민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최근에 어떤 국면적인 반영 뭐일 수 있겠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쩌면은 이제 정치인 이재명을 쭉 지금까지 끌고 온 접근법에 그 바탕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하나만 해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면 어제도 이제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사회.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기본사회를 뭔가 그 뒤로 물리고 성장 우선을 지금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대선용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어제도 가령 기본사회를 위한 성장과 회복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것도 대립항이 아니다. 저는 그게 대립항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한번 딴 분들한테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요. 평생의 꿈이 복지국가와 남북관계 그 남북 평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막상 집권을 한 시점은 IMF IMF였습니다. 때문에 난리였죠. 그래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과정을 포함한 그런 IMF 극복에
총력을 다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때 빅딜 뭐 이런 얘기 많았죠. 그 시기를 지내면서 IMF 극복을 하고 비로소 사실은 그 이후에 복지국가, 남북관계 이런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갈 수 있었죠. 꿈을 실현하고 기초수급제 이런 것들 도입하고 4대 그렇죠. 복지 이런 거 다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예. 결국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민감하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기본사회나 기본소득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먼저 제기했고 또 실제로 그걸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실현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도 뭐 별로 실험의 예가 아주 국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당한 실험을 본인이 자치단체에서도 했고 지금 당 차원에서도 하려고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도 이게 구조적인 저성장의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데다가 이게 뭐 윤석열 저 계엄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망가져 버려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비판을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럼 성장을 회복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다 해야 된다는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의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최소 추경 30조를 지금 어제 언급을 한 걸로 그거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장이라는 화두가 따지고 보면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죠. 김대중의 문화, 한류, IT, 노무현의 한미합, FTA, 뭐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이 다 그런 민주적 성장 전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아, 민주적 성장.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꼭 우리가 포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민주적 성장이라고는 개념은 좀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개념일까요? 민주적 성장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주의와 성장의 병행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뭐 싱가포르의 이광효나 우리의 박정희식 방식이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훨씬 더 어떤 가령 우리가 산업 정책을 선진국들이 야 이거 산업 정책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업 정책을 하지만 그거를 과거 같은 식으로 내려먹이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독재식.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당한 어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적인 성장 전략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은 더구나 트럼프 시대에 불가피하죠. 사실은 계엄 이전에요. 당에서 또는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어떤 토론을 제일 많이 했나 제가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집권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지 하는 토론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야 왜 우리가 여당이 아닌데 여당처럼 이렇게 고민해야 되냐 이런 얘기. 왜 저쪽은 여당인데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이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 30조 추경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경이 편성이 된다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내용들을 지금 정책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원래 저희는 전체적인 어떤 소비 진작 경기 회복에다가 산업에 대한 투자 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것에 민생 회복 지원금 약 10조까지를 포함한 정도를 생각하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하도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끼면은 추경이 필요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정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경기를 살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거를 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원래 원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어제 이제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은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뭐 이제 아마 그 법안을
누가 한 분 지금 이미 준비해서 낸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발의가 들었는데 됐나요? 예,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논의가 쭉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그건 오랫동안 얘기된 것이어서 그것이 꼭 개헌과 연동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입법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는데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전에도 제기된 것이고 사실은 저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전에 했었고요. 또 상당히 국회의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광희 의원이 한 것 같네요.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마 어제 대표연설에도 그런 용어가 나왔을 텐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사실 직접민주주의, 당원주권, 집단지성 이런 용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당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지금 광장의 에너지가 이번에 이렇게 터져 나온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 영역에서 반영하지 하는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뭘 더 이렇게 제기하고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제 어떤 사전 설명 없이 대표 연설에 들어가서 그게 뭔가 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 모두의 질문 Q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 연설에는 제목만 나왔지만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그 박태웅 대표께서 책임을 맡으시면서 모두의 그러니까 뭐 국민 일반이든 전문가든 다양한 질문 이걸 이제 흔히 녹서 백서 얘기할 때 녹서 그러니까 결과를 모아놓은 백서 말고 질문을 모아놓은 녹서를 이제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도 그런 것으로서 일종의 모두의 질문 Q 그런 녹서 작업을 우리가 하자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조기 대선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개헌 이전부터 생각해서 원래 몇 년 프로젝트로 좀 이걸 해보자. 근데 사실 처음에 듣고서는 과연 저런 일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또한 사실은 그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 안을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집단지성, 직접민주주의라는 걸 저희가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원 주권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 일반의 어떤 문제의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용할까라는 나름의 고민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하나 더 2030 TF를 구성을 해서 여론 파악에 나선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당내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내에 뭐 청년과 관련된 뭐 기구나 이런 것이 상설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따로 지금 TF를 구성해서 한다. 그거는 제가 잘 그래요? 네. 보도는 그렇게 나왔길래 TF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던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TF와는 무관하게 네. 우리 그 최고위님 어떤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2030이 꽤 있다. 특히 남성들이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동의하시는 그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것을 2030 또는 뭐 남성 이렇게 상당한 그런 분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인구 비율적으로 뭐 그거를 또는 결과론으로 그렇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구나 하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왜 그럴까 이렇게 보고 또 가령 그런 의견 가운데 헌법재판소 자체를 비판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심지어 폭력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면 그 안에는 사실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30 또는 청년 남성층의 문제 또는 그들의 어떤 사회경제적 고민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어떤 숙제 이런 거는 그 자체로서 하되 지금 어떤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에 있어서 특정 세대 특정 그중에서도 특정 성별이 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설과 전제로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쭐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그냥 언론의 표현법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 이른바 예. 비명계, 예, 이른바 비명계가 지금 당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른바 친명과 다시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또 그런 그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그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나오고 또 언론에 나온 거에 비하면 네. 당이라는 건 이제 워낙 거대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이게 당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당원들 전체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큰 어떤 막 걱정까지 되는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듣고 만나고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방향과 대안을 그렇죠.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주면 그렇죠. 훨씬 더 사실은 논의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떤 문제 제기 차원에서는 또 같은 단어가 계속 운이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합이라는 단어는 같이 운이가 되고 있거든요. 예. 문제는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예. 그 실현과 실천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방향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가령 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큰 시대적 흐름 또는 과제 이런 것이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제기가 되면은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요거는 안 된다, 요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답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치른다면 이제 대선 구도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